어디 친정엄이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딸 자식한테 그것 하나 못 가르쳤어? 이러니 집안의 근본을 따져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야. 쯧쯧, 쨍그랑, 날카롭게 접시 깨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 딸 지연이의 목소리보다 제 심장이 먼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돈댁 할머니의 그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죄인이었죠. 제 평생을 바쳐 키운 딸 아이의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에서 빠져나왔는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넘긴 박순애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제 딸 지연이를 시집 보내던 날까지만 해도 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요. 새벽 시장에서 찬 바람 맞으며 콩나물 팔고 남의 집 허드렛일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딸이 번듯한 집에 시집을 간다니 이제야말로 제 지긋지긋한 고생이 다 끝나는구나. 이제는 정말 허리 좀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나.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가짜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 결혼해도 되는 거 맞겠지? 그럼 우리 딸, 최서방 봐라. 인물 훤하지, 직장 좋지. 시댁 어른들도 교양 있으신 분들 같고, 걱정 말고 가서 사랑 듬뿍 받고 살아. 부디 엄마처럼은 살지 마라.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 식구들은 참 반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사위될 최도연 군은 어찌나 싹싹하던지 제 거친 손을 꼭 잡고는 장모님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견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섰는데 복도 저편에서 사돈댁 할머니 한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그래도 사돈댁이 너무 평범해서야. 우리 도연이한테 흠이라도 될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애 듣겠어요. 그래도 지연이 애가 참하고 착하잖아요. 착하기만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다리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 했거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헛기침 소리에 두 분의 대화는 끊겼지만 제 귀에는 이미 비수 같은 말이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저를 보며 딸이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인생에서 가장 어색한 아이러니 웃음을 지어 보였죠. 분명히 웃고 있는데도 입꼬리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에이, 노인네들 다 저러시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일 줄이야.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찜찜함은 며칠 뒤 사위, 최서방의 전화 한 통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저 도연입니다. 그날 저희 할머니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신 건 아니시죠? 아닐세, 최서방. 내가 뭘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좀 옛날 분이셔서 그러세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장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지연 씨 걱정 안 하시게 제가 2배, 3배로 잘할게요. 어찌나 싹싹하고 다정하게 말하는지 제 마음이 다 풀어지더군요. 그래,
할머니 한 분이 좀 까다로우시면 어떠냐. 저렇게 듬직한 사위가 있고 인자해 보이는 사돈 어른도 있는데 제가 너무 지레 겁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딸아이 지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도연 씨 봐. 저렇게 싹싹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주말마다 불러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물어봐 주셔. 그러게나 말이다. 내 시어머니들 김말순 여사님은 참 사람이 좋아 뵈더라. 그치? 할머니는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신 걸 거야. 엄마가 너무 신경 쓰지 마. 딸의 말처럼 안사돈인 김말순 여사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며 어쩜 이렇게 딸을 예쁘게 잘 키셨어요. 다 사부인 덕분입니다. 지연이 아껴주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라며 저를 한껏 치켜 세워주었죠. 그 완벽한 친절과 사위의 싹싹함 앞에서 상견례 때 들었던 날카로운 말들은 그저 노인의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우리 딸 정말 좋은 집에 시집 가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저 혼자만 무대 뒤를 엿보고는 엉뚱한 오해를 했다고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문제의 시작은 예단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사돈은 은근슬쩍 고가의 예단 목록을 읊어댔습니다. 사부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래도 저희 집안 어른들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요. 특히 할머님께서 이불은 꼭 손으로 누빈 비단 이불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다른 집안이랑 비교되시면 안 되잖습니까? 호호.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엔 서늘한 압박이 담겨 있었죠. 무리인 걸 알았지만 딸 자식 기 한번 살려주자는 마음에 평생 든 쌈짓돈 펀드를 깨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예단을 보내는 날 터졌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게 전부인가요? 네. 아, 목록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현금 예단은 따로 안 하시는 줄 몰랐네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뭐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요. 김말순 여사는 입꼬리만 올린 채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아래 위로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그 눈빛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제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자 옆에 있던 사위 최서방이 나섰습니다. 어허, 엄마. 장모님 성의를 생각해야지.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마음만 받으면 되죠. 그 말에 딸 지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최서방이 저를 보며 웃는 그 찰나의 순간 안사돈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비트는 것을요. 그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너희 수준이 그렇지라고 말하는 듯한 서늘하고 오만한 눈빛.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애써 예단의 씁쓸함을 잊고 이제 정말 딸이 제품을 떠났다는 사실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사부인,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네, 안사돈. 방금 막 마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연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회사에서 야근까지 한다는데
저녁은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 돼서요. 딸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약은 챙겨 먹었나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 전에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남편 저녁상도 차리고 해야 하는 법인데 아프다니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도연이를 굶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염치 없지만 친정 어머니라도 잠깐 들러서 저녁밥이라도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못하면 친정 엄마가 대신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건가? 며느리가 할 일을 친정 엄마가 대신해야 한다니. 이건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요구였습니다. 아니, 명령이었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딸아이의 곤란한 얼굴을 생각하니 차마 싫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잘못 들이면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아픈 딸을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발걸음이 저를 하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냉랭한 공기가 제 마음 같았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는커녕 마시다 남은 물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밥 한 끼 해먹을 게 없나? 속상한 마음에 찬찬히 집을 둘러보는데 식탁 위에 붙어있는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의 글씨체였죠. 지연아, 내일 아침 국은 이걸로 끓여놓으렴. 냉장고 청소 좀 해야겠다. 그리고 도연이 와이셔츠는 꼭 손빨래해서 다려놓고.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듯한 메모였습니다. 이걸 본 순간 안사돈이 제게 전화했던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딸의 저녁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를 자기 집안의 방식대로 길들이고 그게 안 되니 친정엄마인 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겁니다. 잠시 후 지연이가 파김치가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안사돈께서 전화하셨더라. 너 아프다고. 괜찮은 거냐?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시어머님도 걱정돼서 그러셨을 거야. 괜히 엄마까지 고생시키네. 딸의 죄책감 조금만 참아줘. 응?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2배로 잘할게. 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참아달라고만 할 뿐이었죠. 딸 지연의 내적 독백 엄마 미안해. 나도 힘들어. 아침마다 국 끓이고 저녁마다 남편 밥 차리고 주말엔 시댁에 불려가고 나도 숨이 막혀. 하지만 이런 말 어떻게 엄마한테 해. 엄마까지 속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버텨야 해. 내가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해. 딸의 지친 얼굴을 보니 더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딸과 사위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렇게라도 내 새끼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일 수 있으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사돈의 부탁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장통에서 딸네 집에 가져갈 반찬거리를 사는데 동네 노래교실에서 만난 오미자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애 씨, 또 딸네 집에 뭐 갖다 주나 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시집 보낸 딸이 아니라 무슨 왼수를 둔 것 같아. 아니에요, 언니.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등 뒤로 시장 사람들이 쯧쯧 저 집 사돈이 그렇게 유별나다며 장모를 아주 종 부리듯 한다던데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은 안사돈의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과일을 깎고 차를 내가고 있었죠. 어머, 이분은 누구셔? 새로 온 도우미 아주머니? 아니에요. 우리 사돈어른. 지연이 친정어머니세요. 어머나, 세상에 사부인께서 이렇게 직접 일을 다 하세요? 말순이 너는 복도 많다. 며느리 노릇을 친정어머니가 대신해주니 얼마나 편해? 안사돈은 싫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인복이 좀 많죠. 호호.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돈이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않는 도우미,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소리도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먼저 들를 거라고 생각했죠. 모름지기 딸은 출가 외인이라 해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정에 먼저 얼굴 도장은 찍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박살이 났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날, 이번에도 어김없이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추석 준비는 잘 되어 가시죠? 네, 안사돈. 그냥 간소하게 하려고요. 지연이랑 최서방은 언제쯤 들릴까요? 오면 주려고 송편도 좀 넉넉하게 빚었습니다. 제 말에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들려온 안사돈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 사부인.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지연이도 와서 일손을 보태야죠.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명절엔 손님도 많이 오고 제사도 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아직 전 부치는 것도 서툴고 나물 무치는 것도 영 젬병이라서요. 사부인께서 직접 오셔서 옆에 붙어서 좀 가르쳐 주셔야겠어요. 한두 번 같이 해보면 금방 늘지 않겠어요? 호호. 기가 막혔습니다. 내 딸이 내 집에 오지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아예 저를 그 집으로 호출해서 딸에게 일을 가르치라니요.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집이라서 체면 때문에 다 지연이 가르치려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딸 자식이 시댁에서 겪을 닭다리 무서워 보따리를 싸들고 사돈댁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돈댁의 어마어마한 부엌과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 앞에서 저는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짐승처럼 아득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돈댁의 명절 준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칼 도마질 소리, 기름에 전 부쳐지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탕국 소리가 마치 거대한 공장의 소음처럼 제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저와 안사돈, 그리고 시댁 쪽 동서와 조카 며느리까지 여자란 여자는 모두 부엌에 모여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을 했죠. 그때였습니다.
옥좌에 앉은 태상왕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시할머니 한정순 여사가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어디 일이 얼마나 됐나 한번 볼까. 쯧쯧 요즘 것들은 저 하나 편하자고 조상님 모시는 걸 귀찮아해서 큰일이야. 할머니는 기름 냄새와 음식 열기로 후끈한 부엌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역시 친정어미가 와서 거드니까 일이 좀 제대로 되는구먼. 잘 왔어. 칭찬인지 하대인지 모를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지연이가 아직 서툴러서 제가 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배우는 게야. 여자가 희생해야 집안이 굴러가는 법이다. 우리 때는 말이야, 시집 오면 3년은 귀머거리에 벙어리로 살았어. 친정어미는커녕 친정집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었다고. 사내들 길을 살려주려면 여편네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희생해야 하는 법이지. 그걸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사도는. 그 꾸짖음에 부엌에 있던 모든 여자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사위와 장기를 두던 시아버지 최경수 씨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못마땅한 듯 한마디 했습니다. 결말 복선 어머니, 손님들도 계신데 너무 큰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집안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죠. 그저 묵묵히 자기 앞에 놓인 전을 뒤집고 나무를 묻힐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안의 갑질은 그냥 안사돈의 못된 신보가 아니구나. 대를 이어내려온 아주 견고하고 뒤틀린 철학이구나. 저는 거대한 성벽 앞에 혼자 선 것처럼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이 끝나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딸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명절에 친정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너라도 이건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을 해야지. 내 시댁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는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날카로운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 지연아, 너 지금 엄마한테. 원래 시집 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래. 할머님 말씀 못 들었어? 옛날엔 더 했대.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나만 중간에서 힘들어지는 거 몰라?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붉힌 채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고 저는 사돈댁에서 내어준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지독한 고립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명절이 지나고 저는 한동안 사돈댁과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서 멀어질 기회를 주지 않았죠.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에만 행해지던 그들의 갑질은 이제 너무나 교묘하게 제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에 나가려던 참에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 사부인.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네, 안사돈. 친구들하고 점심 먹기로 해서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무릎이 영 쑤셔서 장 보러 가기가 힘드네. 마침 도연이네 집 근처 마트에서 오늘 한우 등심 세일이라는데 사부인이 가는 길에
장 좀 봐서 도연이네 냉장고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 어차피 딸네 집 한번 들르는 셈 치면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딸네 집 가는 길이라니. 저희 집과 딸의 집은 방향부터가 정반대였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심부름을 시키는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거절했습니다. 안사돈,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어머, 그러세요? 아이고,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지연이가 퇴근하고 장 봐서 밥하려면 밤 10시도 넘겠네. 우리 귀한 도연이 저녁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마누라 기다려야겠구나. 에휴, 내 팔자야.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제 거절이 결국 제 딸과 사위의 부부싸움 빌미가 될 거라는 노골적인 암시. 결국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처음으로 딸의 시댁을 위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이름 박순애는 점점 지워지고 사돈댁의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딸의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이 공간이 어느새 쇠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서 사돈댁 식구들이 먹을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우고 있자니 서러운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녁 늦게 지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더라. 장 좀 봐달라고. 제 목소리엔 저도 모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거겠죠. 하지만 지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오늘 무릎 아프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용돈 두둑이 챙겨줄게. 응? 용돈.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노동이라고 제 딸이 직접 인정한 셈이니까요. 딸 지연의 내적 독백 미안해. 엄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나쁜 딸이라서 엄마한테 맞서지 못하는 나쁜 딸이라서. 딸의 입에서 용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내 딸마저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엄마의 무너지는 자존감 따위는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됐다. 내 돈 받자고 내가 이러는 줄 알아? 엄마는 이제 갈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모든 서름을 딸 자식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장보기 심부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사위의 와이셔츠 드라이클리닝을 찾아오는 일이었고 그 다음은 사돈댁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일이었으며 나중에는 집에 보일러 수리 기사님이 오신이 와서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싸워봤자 뭘 어쩌겠어. 괜히 지연이만 더 힘들어지지. 내가 그냥 좀 참고 해주면 그러면 모든 게 평화로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저는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제가 유일한 낙으로 삼던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창 목청을 뽐내며 노래를 부르는데 핸드백 속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안사돈이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보세요? 사부인. 큰일 났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저녁에 회사 손님들을 데려온다는데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네. 어쩌지? 지연이는 아직 퇴근 전이고 사부인,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좀 와줄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친구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한 채 노래교실을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이름 박순애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그저 부르기 편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사람. 이제는 정말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부디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어느 날 안사돈에게서 평소보다 한 톤은 더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도연이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승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지연이가 내조를 잘한 덕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집에서 조촐하게 승진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어머나 정말 잘 됐네요. 최서방 참 대단해요. 그쵸?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음식 솜씨가 최고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들 승진 잔치인데 사부인이 제일 기쁘시죠? 사부인이 해준 음식으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어서요. 호호. 뻔한 수순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승진 잔치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장모로서 대우해 주겠지.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내 딸 어깨도 으쓱해질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헛된 희망에 매달려 꼬박 이틀 동안 잠도 줄여가며 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 차리듯 온갖 정성을 다해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각양각색의 전을 부쳤습니다. 그날 저는 제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히게 될 그 끔찍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딸과 사위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잔칫날 사돈댁은 사위의 동료들과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이가 없었죠. 저는 허리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마치 식당의 종업원처럼요. 한참을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는데 먼 친척인 이금자 고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모님은 저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혀를 차셨죠.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저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하지만 그 위로도 잠시 손님 중 한 분이 안사돈에게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 저분은 누구신데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세요? 새로 들이신 분이에요? 안사돈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연이 친정 어머니신데 오늘 특별히 와서 음식을 좀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손맛이 아주 좋으시다고. 도와준다는 말로 저의 존재를 완벽하게 격화시켰습니다. 저는 사돈이 아니라 그저 손맛 좋은 출장 요리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이쪽 상에 갈비찜이 다 떨어졌네. 저기 지연 엄마, 여기 술 좀 더 가져와요. 시아버지는 하객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 광경을 보고도 그저 집안일은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며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저는 그 누구와도 섞이지 못한 채 홀로 부엌 싱크대에 서서 찬밥에 남은 나물을 비벼 허기를 채웠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남편 옆에 꼭 붙어서서 동료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따금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미안하다는 듯 슬쩍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던 제 발이 꼬이며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져버린 것은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안 사돈 김말순 여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머, 사부인.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접시인 거 모르세요? 이걸 깨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발을 헛디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벌벌 떨며 사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상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할머니 한정순 여사가 혀를 차며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쯧쯧쯧.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초에 근본도 없는 집에 애를 줘서 뭘 배우겠냐고. 일머리 없는 것 좀 봐라.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딸을 그따위로 잘못 키웠으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게야. 그 말이 제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선은 온통 저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변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외면했고 제 딸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도 변명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자리엔 용암처럼 들끓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끔찍했던 잔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누가 부축했는지도 모르게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소파에 쓰러져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할머니의 악독한 목소리, 안사돈의 비웃음, 저를 외면하던 사위의 눈빛,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내 딸 지연이의 얼굴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핸드폰이 지독한 소음을 내며 울렸습니다. 사위, 최서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전화가 반갑지 않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싹싹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의 첫마디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날 선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 승진을 축하하는 귀한 손님들 다 모신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소란을 피우실 수가 있습니까? 접시 하나 깨뜨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모님의 그 표정, 그 태도,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께서도 장모님 태도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서방 그게 아니라 나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당분간 지연이 장모님 댁에 못 보냅니다.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정식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께 어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시기 전까지는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순간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사과를 하라니.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하녀처럼 부려지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힌 건 저인데 도리어 저보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라니요?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내 딸을 볼모로 잡고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의 옷을 입으라는 잔인한 강요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어진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사위와의 통화가 끊기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내 딸은 아니야. 내 딸은 내 맘을 알아줄 거야. 그 집 사람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아, 너도 들었니? 방금 최서방이 전화해서 나보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를 못 보게 하겠단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저는 딸이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 주길 바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 사람한테 똑똑히 말할게.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제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싸늘하고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 지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믿을 수 없어 되묻는 제게 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왜 거기서 접시를 깨고 소란을 피워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할머니 말씀이 좀 심하셨던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굳은 얼굴로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남편 체면이 뭐가 돼. 나도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고. 지연아, 제발, 제발, 제발 우리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엄마. 엄마가 나설수록 내 입장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그 무심한 신호음이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딸이,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딸이 제 손으로 직접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전부였던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샘이 다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며 제 품에 파고들던 내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 키웠기에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딸이 이제는 원수처럼 나를 원망하고 나를 버리려 하는 걸까요? 냉정한 각성 뜨거웠던 눈물이 모두 마른 자리에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울음은 끝났다. 슬픔도 자책도 모두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하녀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고 짓밟히는 순간 아파한 것뿐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 박순애.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짓밟아버린 내 자존심을 그리고 어쩌면 저들에게 세뇌당한 내 딸까지도 내가 모두 되찾아야만 해. 이 지옥 같은 악습의 굴레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손으로 끊어버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건 조용하고도 서늘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마저 버림받고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되풀이했죠. 그러다 문득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말라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제게 내린 형벌일 테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억지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원 벤치에라도 앉아 맑은 공기라도 쐬어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순애 씨, 여기서 다 보네. 아이고, 얼마만이야. 고개를 돌리니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는 오미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제 꼴이 너무나 초라해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무슨. 근데 순애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거야? 그날 노래교실에서도 무슨 큰일 난 사람처럼 급하게 뛰어나가더니만 그 뒤로 통 보이질 않고 걱정했잖아. 미자 언니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죠.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니야, 이건. 순애 씨, 나한테까지 숨길 거 없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얼굴 보고 속 읽는 건 선수야. 그날 순애 씨 택시 잡아타면서 사돈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는 거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리고 동네 시장 방앗간 김 사장 알지? 그 사람이 그러는데 순애 씨가 요즘 딸내 시댁 장까지 받아 나른다고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더라. 혹시 그 사돈댁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언니의 그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쌓아 올렸던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라면 이 언니에게만은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서까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울먹이며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첫 상견례 날의 모욕부터 명절에 불려가 하녀처럼 일했던 일, 사위의 승진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결국엔 제 딸에게마저 버림받은 이야기까지. 미자 언니는 자기 일처럼 귀를 기울이며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언니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릴 정도였죠. 아니, 이 미친 인간들 아니야, 그거. 세상에.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시댁이 존재한단 말이야? 사람을 아주 자기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종으로 아는구먼, 종으로. 어떻게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언니는 저보다 더 격하게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갈 정도였죠. 그리고 따님은 대체 왜 그래? 제정신이야? 제 엄마가 시퍼렇게 눈 뜨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아니, 그걸 엄마 탓으로 돌려? 자기가 인간이면 어떻게 그래? 언니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닌 거죠?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미자 언니는 제 손을 다시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제 마음까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순애 씨가 100번, 1000번, 10,000번 옳지. 이건 순애 씨 잘못이 단 일도 없어.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야. 이런 못돼 처먹은 인간들은 세상에 알려야 해.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아주 망신을 줘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 단호한 말에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책감과 패배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뜨거운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안개 속처럼 막막했던 제 머릿속에 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번개처럼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래, 망신을 주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체면이라는 것을 내가 산산조각 내버리자. 그날 이후 미자 언니는 제 복수의 훌륭한 참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 그냥 감정적으로 달려들면 백전백패야.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은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 증거라니요, 언니? 제가 뭘. 그동안 그 사람들이 순애 씨한테 함부로 했던 말이나 문자로 심부름시켰던 내용 같은 거. 혹시 녹음해 둔 건 없어? 언니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녹음은 없지만 안사돈이 문자로 심부름시킨 건 몇 개 남아 있어요. 마트 가서 뭐 사와라, 세탁소 가서 최서방 옷 찾아와라, 내일 김장할 거니 아침 일찍 와라, 뭐 이런 것들이요. 좋아. 그거라도 어디야. 싹 다 캡처해놔.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이야. 그 집 식구들한테 전화 오면 받기 전에 녹음 버튼부터 누르는 거야. 손이 떨려도 마음이 약해져도 무조건 눌러. 알았지? 미자 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승진 잔칫날 말이야. 순애 씨 말고도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또 없어? 순애 씨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 친척 중에 혹시 좀 말이 통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말에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 있어요, 언니. 저희 쪽 먼 친척인데 이금자 고모님이라고. 평소에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세요. 그날 잔치자리 구석에서 저를 보면서 계속 혀를 차셨어요. 저를 아주 딱하다는 눈빛으로 표정이 무척 안 좋으셨거든요. 됐네. 그분이다. 당장 그 고모님께 연락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보다 더 분노해주고 저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그날 우리는 첫 번째 증거들을 갈무리하고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의 작은 반격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을 모르는 오만함은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는 의외의 곳에서 미자 언니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대박 사건이야. 언니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내 친구 정숙이 알지? 그 아들이 순애 씨 사위, 그 최서방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잖아. 근데 글쎄, 그 최서방이라는 인간이 며칠 전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는 온 동네에 떠나가라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거야. 자랑이라니요? 무슨 자랑을? 미자 언니는 마치 제 일처럼 붕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는 결혼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다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장모님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워낙 부지런하셔서 저희 집안일을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매일같이 오셔서 청소에 빨래에 반찬까지 다 해놓고 가시죠. 우리 장모님 같은 분만 있으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천국에서 살 겁니다. 이따위 망언을 짓거렸다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동료 하나가 그래도 장모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에이 뭐려. 다 저희 장모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말린다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미친놈을 봤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그들은 밖에서는 자발적인 희생과 장모의 사랑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체면을 치장하는데 써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 오만함이 자신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망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마치 전염병처럼 온 가족에게 퍼져 있었죠. 저는 미자 언니와 머리를 맞대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사돈의 입에서 직접 자랑이랍시고 떠드는 그 망언을 녹음하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안사돈이 자주 간다는 백화점 문화센터 로비에서 일부러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 지난번 잔치 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어른들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제 비굴한 사과에 안사돈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사부인도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지. 앞으로는 잘하세요. 마치 대단한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한 그 태도의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사돈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전대로였습니다.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란 듯이 소개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은 이미 녹음 버튼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어머, 영수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인사해. 이쪽은 내 사부인. 그리고는 온 로비에 다 들릴 만큼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우리 사부인이셔. 딸이랑 사위가 맞벌이로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면서 매일같이 우리 아들네 집에 와서 집안일이며 반찬이며 다 해주시는 분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요즘 세상에 돈 줘도 못 구한다는 친정엄마 찬스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잖아. 다 내가 인복, 사돈복이 많아서 그렇지. 안 그래, 사부인? 호호. 안사돈이 웃음소리를 높일수록 제 손에 들린 핸드폰에는 그녀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곡차곡 아주 선명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손에 넣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딸을 볼모로 나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다시 한번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더 애처롭고 간절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안사돈 저 순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정말 안사돈 말씀 잘 듣고 우리 지연이네 집안일도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뭐든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지연이 저희 집에 딱 한 번만이라도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딸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전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항복 선언에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 같았죠.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래 며느리가 할 일을 친정 어미가 좀 거들고 시댁 어른들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도리예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법이고, 그깟 친정 나들이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더니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마침 내일 모레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배추 절이는 것부터 속 넣는 것까지 쭉 거들도록 하세요. 사부인이 일하는 거 봐서 내가 흡족하면 특별히 지연이 외출을 허락해 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죠. 허락.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오만함에 빠져 스스로 무덤을 판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에 쥔 몇 개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입증해 줄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승진 잔치날 연민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이금자 고모님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저 순애예요. 박순애. 순애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동안 맘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고모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계시던 고모님은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더니 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날 내 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밤잠을 설쳤는지 아냐?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집안이더냐? 짐승들도 지 새끼 데려온 식구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겠다. 말을 해봐라. 무슨 일이냐?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안사돈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드리고 그들이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죠. 고모님은 말없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듣더니 이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인간들이었구나. 고모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서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고모님께서 그날 보시고 들으신 그대로만 제 편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간절한 부탁에 고모님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배짱 하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겠다면 내가 기꺼이 내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주마. 그런 못돼 처먹은 것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저보다 더 분노해주는 미자, 언니와 누구보다 굳건한 증인이 되어줄 금자 고모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는 미자, 언니와 금자 고모님까지 복수를 위한 새 여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거실에서 미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편은 다 모였고 증거도 확보됐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지.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야. 그냥 사돈댁에 쳐들어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가 하려는 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릴 완벽한 심판이라고. 언니의 말에 고모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자 씨 말이 맞다. 저렇게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 자신들이 가장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가면을 벗겨줘야 효과가 제일 큰 법이야. 그때 금자 고모님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듣자 하니 그 집안 시아버지, 그러니까 순의 내 사돈어른 환갑 잔치를 다음 달에 아주 크게 연다고 하더구나.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온갖 친척에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 싹 다 부를 거라고 벌써부터 돈내반의 소문이 자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미자 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잔칫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인 척 연기할 바로 그 무대. 그곳보다 더 완벽한 심판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날로 하죠. 제 사돈 최경수 씨의 환갑 잔치.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날. 제가 그들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결전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축제의 날은 제 복수가 시작되는 서늘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정해지자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던 비참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는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저를 똑바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그들의 하녀였고 돈 안 드는 심부름꾼이었으며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갑질에 고개 숙이고 내 딸 앞에서조차 죄인이 되어야 했던 약자 박순애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내 딸에게서 빼앗긴 존엄을 되찾으려는 투사입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한 성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축배사를 끊고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아내로 희생하는 엄마로 살아온 내 지난 모든 세월을 건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USB에 따로 저장했고 심부름 문자들은 날짜별로 정리해서 인쇄했습니다. 금자 고모님이 증언해줄 내용도 육하원 측에 따라 꼼꼼하게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 사돈어른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단상 앞 중앙 테이블에는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사돈 부부와 사위 그리고 제 딸 지연이가 나란히 앉아 하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부귀영화를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오늘 저 미소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허름한 앞치마 대신 제 옷 중에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안사돈이 기겁하며 달려오더군요.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분노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미쳤어요? 앞치마는 어디다 두고 이런 옷을 입고 와요? 저기 주방 입구 안 보여요? 당장 가서 일손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손님 행세를 하고 서 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짓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자리는 주방이 아닌데요, 안사돈. 제가 오늘 이 잔치에 왜 왔는지 안사돈께서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저도 귀한 손님으로 왔거든요. 제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감히 큰 소란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저는 유유히 그녀를 지나쳐 미리 약속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미자, 언니와 금자 고모님이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그들 인생 최악의 잔치가 될 그날의 막이 올랐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사회자의 요란한 소개와 함께 사위인 최도연 부장이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감사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자신의 아버지를 칭송하고 화목한 가정을 자랑하며 마지막에는 제 딸 지연이와 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과 행복은 저를 그림자처럼 내조해주는 사랑하는 제 아내 지연이와 때로는 친어머니 이상으로 저희 가정을 살뜰히 돌봐주시는 존경하는 장모님 덕분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당신의 삶보다 저희 부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 시대 최고의 장모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가자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다 멈추는 소리, 사람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거대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고 최서방과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저는 사회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네, 최서방.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자발적으로 최서방네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그 눈물겨운 희생의 증거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꼭 좀 보여드리고 싶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사돈 어른의 얼굴 사진이 삑 소리와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것은 바로 안사돈이 제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부인, 마트 가서 등심이랑 채소 좀 사와요. 최서방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긴 거 찾아오세요. 내일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니 아침 8시까지 오세요. 늦지 말고.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저와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노골적인 심부름 문자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과 의심의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부부와 최서방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김말순 여사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게 지금 뭐야? 당신 지금 이 신성한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거 안 꺼. 저는 그녀의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왜요, 안사돈? 이게 친정 어머니의 자발적인 도움이라기엔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찔리세요?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제가 손짓하자 연회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맑고 깨끗한 음질의 음성 파일 하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사돈과 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죠. 음성 파일. 김말순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래 며느리가 할 일을 친정 어미가 좀 거들고 시댁 어른들께 순종하는 건 당연한 도리예요. 김말순 좋아요. 마침 내일 모레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거들도록 하세요. 사부인이 일하는 거 봐서 내가 흡족하면 특별히 지연이 외출을 허락해 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죠. 녹음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며느리 대신 일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사상과 제 딸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하객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아온 서름과 그들의 추악한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통쾌한 복수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탄성을 내뱉으며 단상 아래 앉아있는 사돈 일가를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사돈어른 최경수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인 최도연 서방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도연, 이놈, 이게 다 사실이냐? 내 놈이 정녕 내 장모님한테 이따위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냐? 이놈의 자식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버지의 불호령에 단상 위에 서 있던 최서방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죠. 아닙니다. 아버지, 저건 다 오해입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마이크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똑히 보며 말했죠. 오해? 오해라고? 내 놈이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술에 취해 우리 장모는 자발적으로 우리 집 와서 일해주는 복덩이라고 떠들고 다닌 것도 오해란 말이냐? 제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하객석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서방의 직장 동료인 듯 보였습니다. 부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술자리 농담이 전부 사실이었군요. 저희가 그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그 외침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아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회적 체면과 명성이 하객들 앞에서 조각조각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딸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안사돈 김말순 여사는 마지막 발악처럼 제 딸 지연이에게 달려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지연아, 너라도 한마디 해봐. 내 엄마가 지금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저 녹음이고 문자고 다 내 엄마가 우리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내가 어서 말을 해. 어서. 시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지연이는 붙잡힌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귓가에 독을 뿜듯 속삭였습니다.
내 애미가 저 모양이니 너도 배운 게 그따위지.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은 안 된다는 거야. 빨리 저게 거짓말이라고 말 못해. 그 순간 지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향한 공격을 넘어 자기 자신의 존재와 근본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뭐라고? 전부 사실입니다. 저 문자도, 저 녹음도, 그리고 저기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일들도 전부 다 사실이라고요. 지연이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 모녀를 지켜보았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줘서 미안해. 시댁이 무서워서 남편 눈치 보느라 엄마 편 한 번 제대로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의 눈물 젖은 사과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뒤로하고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저 오만한 인간들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고는 다시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사돈 내외와 바닥에 주저앉은 최서방을 차례로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 귀한 잔칫날에 이런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억울함을 여기서 풀지 못하면 평생을 피눈물 흘리는 원기로 살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제 평생의 분노와 서름을 담아 외쳤습니다. 최경수 씨, 김말순 씨, 그리고 내전 사위 최도연 씨, 내 말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당신들 집안의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불러다 부려도 되는 무급 가정부도 천한 하녀도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내 딸 지연이를 이 세상에 낳고 내 심장을 깎아먹이며 길러낸 존귀한 엄마이고 내 이름 석자를 똑똑히 가진 존엄한 인간 박순애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당신들 집의 하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흐르던 정적을 깬 것은 금자 고모님의 우렁찬 박수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미자, 언니가 그리고 하객석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는 동안 단상 아래에 그들은 쏟아지는 경멸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승패가 마침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한 선언과 함께 단상에서 내려오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림을 넘어 노골적으로 사돈 일가를 향해 경멸의 눈빛과 삿대질을 보내기 시작했죠.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최경수 씨는 더 이상 품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제 어머니, 즉 시할머니 한정순 여사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 꼴 좀 보십시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평생을 입에 달고 사신 그놈의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며느리는 종처럼 부려야 한다는 그 낡아 빠진 소리만 안 하셨어도 우리 집안이 내 환갑 잔치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시할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 미친놈이 지금 이 애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저 간악한 여자가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걸 왜 내 탓을 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한 내가 대체 뭐가 잘못이야? 기강이요? 이게 기강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게 어머니께서 평생을 목에 핏대 세워가며 부르짖던 우리 집안의 기강이냐고요.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를 원망하며 삿대질하는 꼴이라니.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안의 체면과 기강은 산산조각이나 스스로를 향하는 칼날이 되어 서로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한쪽 구석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안사돈 김말순 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울고 있는 김말순 여사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 흘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저렇게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구박받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1년에 한 번 친정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나도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 며느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당했는데 너는 안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울음 섞인 처절한 독백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지독한 악습의 고리 안에서 고통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억압받고 상처받았던 피해자가 세월이 흘러 권력을 손에 쥐자 누구보다 잔인하고 교활한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지긋지긋한 사슬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슬을 끊어내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자신의 며느리 목에 다시 채우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있는 제 딸 지연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시할머니 한정순 여사의 쳇소리 같은 저주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거기 안 서냐? 인연들이 감히 어른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지금 어딜까? 며느리는 시집의 귀신이 되어 뼈를 묻어야 하는 법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안의 법도를 절대로 어길 수 없어. 한정순 여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가자. 우리는 더 이상 저분의 세상에 살지 않아. 쾅! 육중한 연회장 문이 닫히고 그들의 아우성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딸 지연이는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길고 힘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미자 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이후 회사에서 폐륜 사위로 낙인 찍혀 결국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쌓아 올린 체면이라는 성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셈이죠. 그리고 저는 평생 모은 쌈짓돈과 퇴직금을 털어 동네 상가에 제 이름 석 자를 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과거의 제 손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하녀처럼 보이기 위해 음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은 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음식을 합니다. 가끔 가게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수많은 어머니와 딸들이 과거의 저처럼 혹은 제 딸 지연이처럼 보이지 않는 굴레 안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히 그리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굴레는 당신의 숙명이 아니라고. 그 희생은
고귀한 미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지독한 악습의 사슬, 누군가는 어느 세대에선가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인생의 이곳에서 그 길고 질긴 사슬을 끊어내려 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가 세상의 또 다른 박순애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